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또 김정은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봤을 때는 결코 빈말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엄중한 상황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관련해서 뭐 코멘트 하실 거나 뭐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혹시 있으시면 손을 좀. 전쟁이 나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전시의 시민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정부의 통제에 따라 전시가 되면은 전시에 그 상응하는 어떤 그 상태가 비상사태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선포가 되고 그러면은 시민들은 정부의 통제라든지 지시에 따르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뭐 시민들이 전쟁 반대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뭐 그런 거야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힘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기구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그 전시 관련된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충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방대한 계획입니다. 서가에 한 정도는 다 메꿀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계획인데 그 충무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대피시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국민이 미리 알 필요는 없어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충무 계획대로 국민들이 한다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이제 민방공 훈련 요즘에 총력안보 체제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옛날에 그 시스템을 좀 복원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대피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민간이 조직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어떤 전시에 행동하는 거 그런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질점.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는 게 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우발적 충돌이라는 것도 뭐 다양할 수가 있죠. 다양할 수가 있는데 아주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제한된 충돌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고 그게 어떻게 뭐 별일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매우 중대한 일이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안보 불안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작동을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군사적 긴장이 좀 높거나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거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것이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아주 단기적으로 뭐 하루를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전면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도 작용을 했겠지만은 이런 그 위기 국면을 협상 국면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것이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그런 그 정책 당국의 노력과 의지,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긴장이 높은 상태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위기 국면은 결국 협상 국면이 돼야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보더라도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보더라도 이 협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또 경제가 안 좋잖아요. 거시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안보 불안까지 작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꼭 전쟁이 일어나야지 심각한 게 아니고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장기화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미칠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코 작지 않죠. 네. 저는 가끔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을 남북 관계가 좋지 않고 악화됨으로써 잃어버린다. 이 기회비용의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뭐 주식시장 요동치고 하는 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것도 있지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등하고 2등 차이가 1 차이가 아니라 숫자 1 차이가 아니라 거의 뭐 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좀 더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남북한이 서로 기회비용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은 누가 보겠습니까?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우리 러시아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이 그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기회비용을 빨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떤 역사적인 책무라고 하는 우리 세대가 가진 역사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뭐 우리가 뭐 제국주의가 되고 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이 공동체가 제대로 행복하게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 시점을 그냥 실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 비용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회까지 그런 것까지도 실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남북 간의 교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득을 또 포기해야 되는 이게 다 어마어마한 기회 비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요한 요소들이죠. 아무리 작은 분쟁이 할지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파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피해될 가능성이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도 좀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발생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때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당장 전쟁 위협을 피해서 대화와 평화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내가 당선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평화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국민들과 함께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뭘 잘하기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최근 좀 뭐 북일 간에 좀 썸을 타는 것 같은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희망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북일 회담의 성사 가능성. 그러니까 뭐 외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일종의 그 다변화하면 할수록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이 지금은 주로 그 북방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네. 외교적으로 생존을 추구하는 거는 맞죠. 주로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북중 관계 하는 거지만 그 남방 정책에 대해서도 뭐 북미 관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북일 관계라는 거를 갖고 남북 관계 악화와 네. 또 북미 관계의 장기 교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외교적인 카드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은 북일 관계 정상화라는 거는 전후체제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뭐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급 접촉부터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서로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 북일 관계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납치 문제에 대한 해법인데 사실 북한이 일본이 원하는 수준, 일본이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수준을 북한이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 격차가 크죠. 그렇죠. 네.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북 협상이 갖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대북 협상을 통해 갖고 기시다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하고 협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양면성이 있고 장기적인 협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를 조율하는 한 건데 접촉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정한 2000년대 초반에 북한과 일본 간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합의를 복원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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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그걸 예. 복원하려면은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납치자 문제. 네. 근데 이 납치자 문제는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12명밖에 안 돼요. 12명인데 다 저기 사망했고 매국민 포함해가지고 8명이 사망, 4명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증하면 혹시 약간 좀 실마리를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와서 조사하고 검증해라. 또 물어봐라. 그러면은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제가 이제 북일 관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국내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큰 것은 이제 북일 수교 같은 것을 할 때의 이제 식민지 보상 문제. 그건 덩어리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북한이 핵 시험하고 난 뒤로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한 뒤로 이게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일본도 핵무장하고 미사일 개발하면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기간 내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하고 식민지 보상 문제하고 납치자 처리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서 북한이 뭔가 외교의 지평이랄까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쿠바가 이제 남한하고 수교를 해가지고 북한이 뭐 뼈 아프겠다느니 뭐 그런 이상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 북한은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고 그래 뭐 쿠바는 영원한 우리 형제국이고 뭐 대한민국하고 수교하는 거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관계 잘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좀 하대하는 분석을 하는 거 보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북한은 북한대로 뭐 대한민국하고는 국가 대 국가니까 그리고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 할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남북 대화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김정은이 반제국주의 동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비동맹 회의에 또 국가대표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서서히 북한도 소위 정상국가로서 지구상의 정상국가라면 뭡니까?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가 제대로 돼야 정상국가는 거죠. 북한도 역시 정상국가로서 국방대로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하고 외교는 외교대로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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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북일 간의 어떤 좀 이렇게 적대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톤다운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일 간에는. 근데 이게 남북 간에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 뭔가 미국하고 중국이 마쿠에서 혹은 뭐 공개적으로 좀 영향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렇게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뭐 남북미 사자회담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모색할 이런 어떤 좀 가능성,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 지금 한반도 네, 정세에서 아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역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중국 역할론이라는 게 네,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뭐 북핵 협상 부분들, 육자회담의 성사라든가 또는 마지막으로는 아마 2019년 12월 달에 북한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엄청난 도발을 예고를 했는데 그게 네, 넘어간 네, 적도 그게 아마 마지막으로 중국이 나름대로 외교적 역할을 통해 갖고 한반도 정상화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미중이 네, 그 네, 참여해야 되는 사자회담의 형식에서 전후 체제를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그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로 네,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9년 뭐 하반기 특히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이게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미중 전반적인 대화의 기조도 약화가 됐고 네, 뭐 지금 뭐 일종의 전략 경쟁에 대한 속도 조절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과거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종의 그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미중 간의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 한반도 질서에서 네, 굉장히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네, 예측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질서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했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중국도 또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푸틴 체제의 러시아가 북한하고 협력을 하는 거 보면은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부터 시작을 해서 당연히 지금 첨단 미사일 분야에서의 러시아 협력이 강화가 되고 있고 경제 부분은 아마 북한, 러시아 모두 그 유엔 제재를 아마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매우 크고요. 네, 그럼 북러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북한의 두 개 국가론 지금 이제 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그 한미일과 북중러 남방삼각 체제와 북방삼각 체제를 가르는 대분단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네,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주목해서 볼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하고의 전략 경쟁 속에서도 유엔 제재를 비롯해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미국하고의 외교적인 협의에 있어서도 여전히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중국하고 러시아의 차이들을 포착을 해서 미중 외교나,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한중 관계가 지금은 거의 파탄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한중 간의 외교를 복원해서 여러 가지 정세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게 네. 또 한반도 정세가 네.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네. 네.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다시 백악관의 주인으로 돌아가면 저는 좀 째째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때 했을 때 제일 걱정 넘버원이 뭐냐면은 네. 그 주한미군 주둔비를 엄청 올려. 네. 그건 거의 뭐 100%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예. 실제로 뭐 인사가 얼마큼 해줄지 모르겠지만. 모신적인 뭐 어떤 전략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금, 사실 정확하게 용어를 쓰자면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에요. 그래 정확한 말입니다. 네. 이 주둔비가 지금 10억 달러 정도 되죠, 거의. 네. 10억 달러까지는 안 되구나. 그쯤 됩니다. 예. 예, 좀. 1조 원이 좀 워낙. 네, 넘었습니다. 1조 원. 네. 하여튼 이걸 아마 그 트럼프 전 임기 말기에 50억 달러 주장했거든요. 이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빈말을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50억 달러나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예를 들어서 한 30억 달러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잘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제가 너무 돈에 신경 많이 써서 연금 잘, 그래, 앞으로도 계속 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도 물론 걱정은 되죠. 무슨 뭐 주한미군 철수 그러면 철수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제가 군사 문제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철수하겠다고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서 웃겠어요. 조용히.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한미동맹. 그러면 군사 전문가로서 또 특히 이제 이 전략무기 전문가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올 게 독자 핵무장론이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해구산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네. 이게 사실은 정확한 연호는 따질 수가 없는데 50년대 말에 그러니까 1958년, 59년 그간에 미국이 남한 지역에 핵무장 예, 시작됐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92년 그러니까 그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되면서 그간에 완전 철수를 했거든요. 예, 91년 9월 달에, 예, 네. 부시가 철수. 그때 최대 개수가 전술핵이 900기였어요. 900기. 지금 북한이 뭐 60기를 갖느니 뭐 30기를 갖느니 그런데 세 발이 큽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자기는 비핵 국가였는데 남한에 핵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다시 전술핵을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한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든가. 근데 독자적인 핵무장은 제가 단언컨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0이라고 봐야 돼요. 왜요? 미국이 원칙.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단신인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불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말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김정은과 트럼프를 당할 수가 없죠. 아, 그래요? 네. 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디스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술적인 그러니까 관점에서는 핵무장이 옳고 그르고, 뭐,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통령 말씀하고 비슷하네요. 대통령 능력은 되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국익에, 예,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이런 옳은 말 거니까. 없이 없는 거죠. 예, 예. 뭐든지.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장관님께서는 저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전략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좀 껴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됐을 때 북미 관계는 좀 그 양반은 어떻게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2019년 2월 달 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도 네. 그걸 한 번 당했는데 두 번 당하겠어요? 근데 또 만났잖아요. 4개월 뒤에 판문점에서 번개팅 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심정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네. 약간의 미련이 남은 거지만 아마 이제 그 판단이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이 외교적인 협상을 해서 네. 과연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북한이 아마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의 그 결과가 너무 컸고 그것이 주는 심리적인 타격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의 외교 정책이 북방 중심으로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중재했던 네. 그 대남 부분들을 싹 정리를 해버린다든가, 네. 남북 관계 악화도 이제 하노이 회담 실패의 실망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미국 쪽은 어떠냐? 미국 쪽은 마찬가지로 2019년 2월달 하노이 회담의 실패의 구조가 똑같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마지막에 결렬시켰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북한과의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 이익과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익을 견져 봤을 때 네. 결코 그것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스몰딜보다는 노딜이 네. 정책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여전히 똑같은 음. 그 구조가 작동을 하죠.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여론 이런 게 그때보다는 더 높아졌으면 더 높아졌지 네. 더 낮아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 요소를 갖고 대북 협상의 장점과 단점을 따질 텐데 네. 그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2019년 2월 달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향상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협상의 내용도 그동안에 한 5년 사이에 협상의 내용도 훨씬 복잡해지고 훨씬 네. 어려워진 거죠. 네. 그러면은 과연 이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협상의 내용들을 조율한다 그랬을 때 네. 하노이 회담보다는 훨씬 어려운 협상이 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온 얘기가 일종의 군비 통제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뭐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가 됐으니 불가능한 걸 추구하면서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선택을 하느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그에 대한 상황 조치로 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나 이제 미국의 전략적 전개를 중단한다든지 뭐 일부 대북 제재를 좀 민생 관련된 일부 조항을 좀 해제한다든지 뭐 북미 간에 좀 이렇게 뭐 연락사무소 같은 초보적인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한다든지 뭐 이런 쪽은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이고 네. 이성적으로 네.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가 해법을 모색하면은 당연히 이제 네. 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네. 해법을 마련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이게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인이 국내 정치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네.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 깼을 때 그 스몰 딜이 노딜보다 훨씬 안 좋은 아이다라고 판단했던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비핵화 모델에서 군축 모델로 전환한다라는 담론이 네. 결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상 외의 답변을 하셨네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은 네. 그게 두 개가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음. 우리가 이제 비핵화 모델이라는 것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네. 당연히 그 중간 단계가 네. 동결 단계도 있는 거고 네. 군축 단계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최종 목표로서의 비핵화라는 것을 네. 삭제하는 거하고 네. 살려놓는 거하고 네. 정책 효과는 많이 굉장히 다르죠. 그거는 뭐 아주 장기적인 목표로서 네.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굳이 닫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닫아놓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그러면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다. 라는 걸 가지고 대화를 하자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리가 또 가능성이 또 희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예. 이미 예. 북한도 네. 우리가 이제 비핵화라는 거를 음. 결과로서의 비핵화가 아니고 네.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로 접근을 한다 했을 때 네. 당연히 2018년에도 네. 뭐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조성이 된다면 핵을 음. 가질 이유가 없다. 네. 핵을 미래 세대에 넘겨줄 생각이 없다. 네. 그거는 그 과정이나 네. 상응 체제를 어떻게 마련하냐에 달려 있는 거지. 네. 그거를 비핵화라는 목표를 살려드냐 안 돼. 그건 뭐 음. 자존심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건 협상에서 얼마든지 네. 지혜로운 방식으로 네. 처리할 수가 있는데 마치 비핵화와 군축을 서로 대비되는 협상안으로 접근하는 거는 네.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군비 통제나 군축 모델은 비핵화로 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예. 이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두 분께 제가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한반도,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거리, 또 혹은 공부하고 싶거나 토론하고 싶은, 오늘 이 지금 말씀 나눈 거 말고, 예,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좀 이어가 볼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두 분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공부도 좀 해보고, 뭐 토론도 좀 해보고, 이런,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으신 주제,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혀 예상치 않은 질문 같은데요.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다 알고 있어요. 실사 남북 공동성명 네. 50년 됐고 남북 개원 합의서 그 뒤로 여러 차례 정상 합의를 나누고 네. 여기에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정권 교체를 하는데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실천해 집행해 나가는 거. 이게 네. 중요한 것이 더 이상 문재인 정부 같은 그런 진보 정부가 들어서는 오히려 사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악화시킬 것 같은 그런 걱정.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평화 세력이 네. 집권하는 것. 이것이 현 시대 이 시점에서 가장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은 좀 계십니까? 농담입니다. 예. 우리 장관님께서는,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게 지속성도 있고 네. 또 새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고 나서 70년이 흘렀는데 그 70년 동안에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네. 부분들. 그리고 이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거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네.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통일이라는 목표를 열어둔 채로 네. 이 현실적인 두 국가 체제를 어떤 식으로 평화로운 관계로 네. 만들 것이냐 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마지막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은 네. 여전히 이 남북 관계, 이 한반도 문제를 민족주의적 접근으로 뭐랄까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런 민족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핵 문제 해법이라든가 평화체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일종의 뭐 최소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 네. 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와 관련된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게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통일부 장관을 했지만은 이게 남북 관계의 공간이라는 게 네. 민족주의로 접근해서 열어갈 수 있는 여지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위론이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죠. 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정확하게 매듭을 찾고 네. 그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한 네. 외교적 노력부터 시작해서 그 쟁점에 대한 이해와 이런 거를 갖고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네. 그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고 좀 더 심층적인 그 공감대를 네. 좀 마련해야지 네. 우리가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네. 과거의 어떤 그 관성을 갖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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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이거. 말씀하신 그 민족주의 같은 풀어나갈 문제는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되는 어떤 다른 뭐라고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민족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가 통일이라는 거는 민족의 재결합인 것이고 민족 공동체라는 거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민족 공조로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단적인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교류가 잘 안 됐냐? 금강산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왜 그거를 못 풀었냐? 이유가 있지요. 당연히 2017년에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제재가 작동을 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 미국하고 워킹그룹 이런 걸 왜 하냐?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은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제재 면제는 어디 가서 받냐면은 뉴욕에 유엔 본부에 가서 받아요. 그러면은 정부하고 우리 시민단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제재 면제 신청서를 뉴욕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뉴욕에서는 미국에 줍니다.
미국에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 미국에서 안 돼. 이건 빼. 이렇게 해서 다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단계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한미 간에 제재 면제와 관련된 실무 협의체를 만들자. 그걸 영어로 하면 워킹 그룹입니다. 그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제재 면제 과정을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단 말이죠. 근데 물론 워킹 그룹의 운영을 조금 더 남북 관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재인 정부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아니 워킹 그룹 같은 걸 왜 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거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하고 달라졌단 말이죠. 그거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정부가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시민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어마어마한 제재의 벌칙을 받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을 해야 되지 그걸 그냥 민족 논리로 우리끼리 그냥 금강산 관광을 하고 개성공단을 하고 왜 그걸 못했냐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제가 좀 비판하는 부분들은 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만큼 못했나 하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협소했는데 말이 너무 앞섰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대로 번직행 행직과잖아요. 말을 하면 실천하고 실천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할 만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정부의 평화정책의 실패도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6시 지금 10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못다나는 말씀 나누는 거로 그렇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